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머니클래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오락가락 부동산 시장 어느 장단에 맞출까? 이 부동산 시장 경착륙, 그러니까 쿵 하고 추락하는 걸 막기 위해서 지난주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거의 다 풀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시장 분위기를 보면 조금씩 꿈틀대고는 있다고 하지만 아직 집값 바닥은 멀었다. 규제 완화도 소용없을 거다. 이런 분석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 정책 발표 후에 여전히 오락가락하는 부동산 시장. 이 혼란한 흐름은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전문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과 함께 부동산 완전 정복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혼란합니다. 네. 지난주에 그 서울 강남 3구랑 용산 빼고는 다 규제를 다 풀었는데 네네. 집을 알아보려는 문의가 좀 늘거나 이런 움직임이 좀 있나요? 실제로 문의가 좀 있습니다. 네. 지금 사야 될 땐가? 갈아타야 되나? 이런 문의들이 좀 있고요. 제가 어제 현장에 한번 다녀왔거든요. 네네. 요즘 잠실, 규제는 풀리지 않았는데 집값이 많이 떨어진 잠실 지역을 갔다 왔는데 건매물은 좀 소진이 됐고요. 집주인들 일부지만 거래가 잘 되지는 않지만 일부지만 매물을 좀 회수하거나 호가를 올리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확실히 심리에는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꿈틀거리고 있다라는 건 맞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네. 그 강남에서는 근데 집주인들이 매물을 걷어들이고 있다는 말도 있고요. 근데 네네. 또 서울 전체로 보면 매물이 좀 늘고 있다 이런 말도 있고 한데 네. 좀 어떻게 상황을 봐야 되나요? 이게 지역마다 좀 편차는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매물이 늘어난 건 사실이고요. 네. 한 2.4% 정도 매물이 늘어났는데 이게 실제로는 왜 매물이 이렇게 늘어났냐라고 네네. 보면 이제 지역마다 제가 편차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보시죠. 그래프를 보시면 자, 그 온라인 집계인데 서울 아파트 매물 건수인데 실제로는 늘어났어요. 아니 규제 완화가 발표가 되면 이게 매물을 회수한다든지 이게 정상인데 왜 매물이 늘어났냐라고 하면 네. 서울 대부분 지역들은요. 수도권 지역들이 많이 떨어졌고 네. 서울은 10%에서 15% 정도만 지금 하락을 했거든요. 물론 노도강 쪽은 많이 떨어졌지만 전체적인 지역들은 많이 안 떨어졌기 때문에 집주인들은 이번 기회에 그냥 집이 팔려고 생각은 했는데 이사를 가려고 했는데 이번 기회에 매물을 내놓고 팔자라는 심리가 좀 강하게 작동을 하고 있고요. 일부 매물을 회수하는 지역들은 어떤 지역이냐면 집값이 많이 떨어졌거나 집값이 아주 비싼 지역들. 그러니까 이렇게 나 손해보고는 못 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가진 주인들은 지금 희망이 보이기 때문에 매물을 회수하고 있고 많이 안 떨어진 지역들은 그냥 이번 기회에 팔자라는 심리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를 때까지 지금 이제 오를 것 같으니까 오를 때까지 기다리겠다라는 게 집주인의 심리라는 말씀이신가요? 네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기가 좀 좋아진 것 같다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는데 네네. 오히려 이제 부동산 거래가 급격하게 줄고 경착륙 쿵 하는 걸 막겠다는 게 이제 정부의 정책의 어떤 방향이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이 목적을 이루려면 아직 부족하다. 정책적으로 좀 뭐가 더 필요하다. 하나를 꼽자면 또 뭐가 더 필요할까요? 지금 이제 규제 지역을 풀었는데요. 네네. 지금 현장에서 많이 이야기 나오는 게 제가 어제도 이제 현장 다녀왔다라고 했는데 점검을 해보니까 토지거래허가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토지거래허가 토지거래허가 묶여가지고 너무 불편하다라고 하는데 토지거래허가가 어떤 규제냐면 네.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주택거래허가와 비슷한데요. 원래는 주택거래허가를 해야 되는데 네. 주택을 이제 허가한다라고 하면 반발이 있으니까 토지거래허가를 왜 아파트에도 대지 지분이 있으니까 토지를 가지고 이제 규제를 할 수가 있는데 네. 이걸 하면 실거주자가 아니면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세 끼고 살 수가 없다는 거고요. 자금증빙도 그러니까 전세 끼고 살 수 없으니까 자금증빙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데 실수요자 아니면 못 사게 되니까 거래가 굉장히 좀 제한이 된다, 힘들다라고 하는데 서울에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 묶인 지역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프 보이시죠? 대부분 중요한 지역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치동, 삼성, 청담동, 잠실, 흑석도 있고요. 네. 여의도도 있고 목동도 있고 용산, 재개발 구역들, 공공재개발 구역들도 다 묶여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규제 지역이 풀렸더라도 물론 강남하고 송파 지역은 규제 지역은 아직 안 풀렸지만 나머지 지역들은 규제 지역을 풀어줬다라고 하는데 토지거래허가는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실수요자 아니면 직접 입주하는 사람 아니면 못 사게 하는 이 규제 때문에 거래가 늘어나지 않고 있다. 이것도 풀어야 된다라는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마지막 카드라고 본다면 이걸 풀면 그럼 다음은 어떡하냐? 이런 것 때문에 정부는 좀 주저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이거는 1년에 한 번씩 이제 갱신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올 4월에서 6월 정도에 토지거래허가 이제 갱신 기간인데 네. 좀 많이 풀릴 것 같고요. 정부가 기다리는 마지막 카드는 그래도 DSR 카드 아직 쥐고 있잖아요. LTV만 풀어줬지
DSR이 이제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이니까 DSR 카드가 있고요. 그래도 집값이 더 떨어지고 안 된다라고 하면 뭐 양도세 특례 5년간 면제, 특례 이런 카드도 있기 때문에 너무 정부 카드를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집을 이제 마련하려던 그러니까 무주택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규제 완화 정책에 오히려 불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더 떨어지게 놔두지. 우린 더 떨어지면 사려고 했는데 이거 뭐냐. 왜 오르게 또는 이 떨어지는 속도를 왜 늦추려고 하냐. 이런 불만도 있을 수 있거든요. 저한테도 항의를 많이 하시거든요. 네네네. 아니 이거 왜 그러냐. 집값 더 떨어져야지. 오르는 게 얼만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더 떨어져야 내가 사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부가 집값 올리자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뭐 굳이 정부 편을 들 필요는 없겠지만 굳이 해석을 하자면 빠르게 떨어지는 속도가 문제입니다. 빠르게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소비가 위축이 되고요. 내수 경제가 침체가 되고 건설 경기도 침체가 되고 깡통 전세, 역전세는 또 빠르게 생길 수도 있고요. 우리 금융 시장에도 충격이 크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속도를 천천히 안정이 되는 거는 좋은데 천천히 좀 집값이 떨어지자라고 해서 브레이크를 살짝씩 잡아주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는 걸 뭐 올리겠다는 게 아니라 그 맞습니다. 떨어진 속도를 좀 늦추자는 거죠. 이 정도 풀어가지고 집값이 이렇게 오르지 않는다라고 정부가 판단하고 있고요. 설사 오르면 다시 또 규제를 할 겁니다. 네. 근데 이렇게 경착륙 그러니까 쿵 하고 떨어지면 어떤 부작용이 있길래 그러는 건가요? 쿵 하고 떨어지게 되면 우리 전세만 보더라도 우리 세입자들은 집값이 많이 떨어지면 좋을 것 같아라고 하지만 실제로 집값이 떨어지면 매매 가격도 같이 떨어지거든. 매매 가격이 떨어지면 전세 가격도 같이 떨어지거든요. 전세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내 전세금을 못 돌려받는 지금 최근에 전세 사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데 내 전세금을 못 돌려받으면 내가 이사 갈 수도 없고요. 내가 새 집을 사서 갈 수도 없기 때문에 당장 그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고 집값 떨어지게 되면 대출해준 은행들도 어떡할 거예요? LTV 아무리 50% 60% 지켜줘도 집값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 위험하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천천히 안정되는 걸 원하지 빠르게 떨어지게 되면 굉장히 충격이 큽니다. 건설사 부도나 뭐 이런 전체적으로 거시적으로 그렇죠. 봤을 땐 그러네요. 건설사 부도도 많이 생기고요. PF 대출도 문제가 생기고요. 뭐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경제 성장률도 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조금은 경착륙을 막아야 된다라는 게 맞습니다. 정부 정책의 배경이었군요. 근데 이제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너무 빨리 정책들이 바뀌다 보니까 이러다가 이제 저점에 또 집을 살 기회를 또 놓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번 어쨌든 뭐 풀렸다고 하니까 언제 들어가야 되지라고 고민이 많이 들 텐데요. 요거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좀 팁을 주시자면.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타이밍 잡는 게 그래서 집값 더 떨어지면 나 집 살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막상 떨어지면 못 사는데요. 우리가 가격하고 거래량 이 비교 차이를 좀 해봐야 됩니다. 가격과 거래량을 잘 봐라. 그렇죠. 그래프를 한번 보죠. 이게 집값도 순서가 있거든요. 계속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계속 오르는 것도 아닌데 침체기가 뭐냐면 가격이 떨어지고 거래량도 같이 떨어집니다. 지금 같은 분위기죠. 이제 침체기에 들어간 겁니다. 들어가면 여기서 시간이 더 지나면은요. 가격은 떨어지는데 거래량은 좀 늘어나요. 이게 불황기. 그래서 침체기에서 불황기로 넘어가는데요. 좀 공격적인 투자자들은 이 불황기에 들어가죠. 이때 들어간다? 왜? 불황기 다음에는 회복 진입기로 들어가거든요. 거래 집값 하락은 멈추고 거래량은 더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에는 상승으로 가는 초기 단계다 해서 공격적인 투자자들은 불황기에 많이 들어가고요. 좀 안정을 추구하는 분들은 아니야. 바닥을 찍고 떨어지는 칼날 잡으면 안 되니까 바닥을 찍는 가격 하락이 멈추고 거래량이 늘어나는 회복 진입기가 들어가고요. 더 보수적인 분들이라면 아니야. 난 반등할 때 들어갈래. 가격도 오르고 거래량이 오르는 회복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좀 위험은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안정형 투자자로 해서 그러니까 저점이 이미 찍히고 나서겠죠.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그쯤에 들어가도 크게 손해는 아닐 테니까. 가장 일반적인 경우가 저도 추천드리는 게 안정형 투자자 회복 진입기나 또는 회복기 정도 들어가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요. 사실 불황기에 들어가는 거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거든요. 위험도도 커지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분들, 자금이 충분히 되는 분들, 설사 들어갔다가 예상치 못하는 변수가 생겨서 집값이 추가 하락을 하거나 침체가 오래되더라도 견딜 수 있는 분들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알겠습니다. 요거 잘 기억해놨다가 안정형으로 좀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클래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